안녕하세요.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심옥주입니다. 오늘은 여성독립운동가 김난사 애국지사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새로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지만 그 시대에 울림을 주었던 많은 인물들의 언행과 그리고 그분들의 행적들은 우리에게 가슴속 깊이 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큰 것 같습니다. 김난사 애국지사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김난사 애국지사님을 저는 영웅의 스승이라고 칭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웅이라는 것은 아주 거창한 어떤 그런 칭호가 아니라 영웅은 일반 보통 사람이지만 아주 특별하게 그 일을 해내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요즘 현대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장벽이나 이런 것들을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추구했던 보통 사람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사람, 일을 한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었지만 그 어떤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웅의 범주에서 여성들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1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 유관순 열사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그다음에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3.1절이 되면 유관순 열사를 늘 떠올리게 됩니다. 그 정도로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또 유관순 열사가 한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17세 고등학생들과 같은 그 나이에 당당하게 법정 앞에 서서 일본 경찰에게 또 일본 판사에게 되뇌었던 이 말은 그 당시에 준 여운과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스며들게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동포에게 어떤 부분에서든 형벌을 줄 수 없다라고 단언했던 이 소녀가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유관순 열사에게도 자라나면서 가족이 있었고 또는 유관순 열사에게도 친구가 있었고 또 유관순 열사를 이끌었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 상황에서 또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고 또는 우리가 존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약화되어지고 있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주에서 그 존경과 또 선생과 학생의 관계는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그리고 무거우면서도 아주 진실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웅을 이끌었던 선생님으로 김난사 애국지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김난사 애국지사님에 대한 소개가 대중적으로 많이 나오게 된 시기는 TV 매체를 통해서 영웅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TV 매체에서 이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김난사 애국지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전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랐을 뿐이지 그분이 아주 그 전에는 별 볼일 없는 일반 특별하지 못했던 보통 사람이었다거나 그런 범주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분은 공부를 시작했었던 시기가 바로 결혼하고 난 이후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화학당이 1800년대 후반에 생긴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1800년대 후반에 결혼한 여성이, 기혼 여성이 학교를 찾아와서 나 공부하고 싶다라고 당당히 밝힌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화학당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사람들은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찾아와서 그 선교사께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나 꼭 배우고 싶다. 배워야 된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도 선교사를 찾아와서 나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상 기혼자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김난사 애국지사는 들고 있던 등불에 불을 끕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은 지금 한밤중처럼 이렇게 깜깜합니다. 내 인생에 불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공부라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순간 선교사분은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틀을 깨고 이분은 여성으로서 공부를 하는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당시에 등불을 끄고
뭔가 그 프라 선생에게 가슴에 와닿게끔 했던 그 재치와 그리고 그 절박함 이런 것들이 이 여성으로 하여금 그 배울 수 있는 또는 아니면 교사의 길로 점점 빠져들게 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유관순 열사와 김난사 애국지사의 그 만남은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되는데 하나의 참 중요한 그런 만남이 되기도 했죠. 자, 그럼 볼까요? 유관순 열사와 김난사 애국지사가 만난 곳은 바로 이화학당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화학당, 이화여대, 지금 이화여고 얘기하면 거의 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화라고 하는 이 학교명, 교명은 언제쯤 생겨났을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이화를 통해서 분명히 유관순 열사도 만났었고 이 이화를 통해서 김난사 애국지사님도 학교의 교사로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김난사 애국지사님에 대한 수식어 부분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김난사 애국지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화학당에 처음으로 입학한 미혼 여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초로 미국 유학을 한 여학생이기도 합니다. 또 최초의 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분은 이화학당 안에 이문회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동아리를 만들고 이끌었던 지도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또 거기서 또 더 나아가지고 이화학당의 대학과 교수 그리고 총교사까지. 또 시간이 점점 흘렀을 때 해외 유학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왜 교회에 갔을 때 파이프 오르간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 파이프 오르간을 우리나라에 들여오기 위해서 미국 동부 지역 일대를 강연을 다니면서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했고 그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국내에 최초로 파이프 오르간을 정동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여튼 이 그 김난사 애국지사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행적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여성 독립운동가가 남성들 뒤에서 보좌만 했던 보좌만 했던 인물들이었나? 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동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이화가 바로 사실은 대한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상징이었고 이 이화여대 배지에 보면은 이화가 그 모양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화라는 칭호 또는 이화학당, 이화 이 칭호는 누가 내려줬는가 보면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고종황제였습니다. 고종황제는 이 이화라는 말이 바로 백꽃이거든요. 백꽃을 형상한 이미지로 바로 대한제국의 동전을 만들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꽃이 무궁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대한제국은 바로 이 백꽃을 나라의 꽃으로 생각을 하고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국내의 근대 여성 교육기관으로 첫 번째 교육기관인 그 여학교에 이화라는 칭호를 하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이화학당은 언제 생겨났을까? 바로 1886년도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 통틀어서 근대 여성 교육기관으로서는 최초의 교육기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화학당을 설립했던 사람은 국내 사람이 아닌 바로 해외 선교사였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좀 재밌는 일화들이 참 많이 나는데요.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은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참 많은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했었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를 전파했던 미국인 선교사들이 바로 이 사진에 고스란히 압축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김난사 애국지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조금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그러면 해외 선교사분들이 언제쯤 들어왔을까 하는 부분하고 이화학당이 생겨났던 1886년하고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학당이 처음에 이렇게 생겨지게 된 부분은 우리나라 또는 선교사분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1883년 9월에 굉장히 신기한 만남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고종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미국을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영이 또는 홍영식, 유길준 이런 분들이 바로 신사유람단으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을 해서 미국 동부로 가기 위해서는 횡단열차에 오릅니다. 이 횡단열차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이 과정이 선로가 길기 때문에 그 열차에 올라서 바로 우연히 같이 동석을 하는 선교사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거기서 만난 분이 바로 가우초 박사입니다.
이 가우처 박사는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이 나라의 사람들이 뭔가 갓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미국 횡단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우처 박사하고 가만히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에는 선교사분들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처 박사님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미 감리 선교회에 $2,000를 헌금을 하시면서 자, 한국에 선교사 좀 보내줘라. 거기 사람들 만나니까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쪽 사람들에게는 이걸 꼭 전수를 하고 그들에게 우리 그 인간 존중 사상이나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우처 박사가 미국의 그 감리 선교회에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감리 선교회에서는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 한국이란 나라, 또 그 당시 대한제국이었죠. 대한제국이란 나라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선교사를 파견해야 될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일본에 나가 있는 맥클레이 박사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맥클레이 박사가 일본에 있으니까 당신이 그러면 이 대한제국에 가서 고종 황제를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맥클레이 박사는 당시 일본에 방문을 했었던 외무부 소속으로 있었던 바로 김옥균 선생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옥균 선생과 맥클레이 박사가 같이 만나게 되면서 고종 황제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오게끔 확정이 되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파견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바로 아펜젤러 그리고 스크랜튼, 그리고 메리 스크랜튼입니다. 메리 스크랜튼 여사는 들어와서 바로 여성 교육기관을 바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분들이 같이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의학과 교육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구여관도 만들고 다 같이 뭔가 합심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신동력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맨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바로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 그 옆에 있는 동그라미가 바로 일본이에요. 그리고는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려고 하면 바로 인천항을 통해 가지고 일본을 가게 되고 또 일본에서는 일본을 거쳐 가지고 또 미국을 가는 그런 경로들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들도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에서 그쪽으로 일본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됐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갔을 경로와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경로 부분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김란사 애국지사님이 바로 일본과 미국에 유학을 하는 경로하고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화학당으로 들어와서요. 이 이화학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왕에게 스크랜튼 여사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와서는 무슨 교육기관들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신뢰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스크랜튼 여사에게 묻습니다. 이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당신들은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한국인보다 더 나은 한국인을 만드는 것에 우리는 만족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인들, 지금의 당신들이 좀 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우리 교육은 바로 만족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화학당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고종은 이화학당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에 처음으로 기혼자가 입학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 사람이 김난사 애국지사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김난사 애국지사는 바로 이 종교적인 부분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화학당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화학당 또 이화인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일반인으로서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화학당의 이화는 이화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그 당시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에 하사했던 교명이었다. 그러면 바로 이 여성 교육의 상징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성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여성들이었다면 이화라고 하는 이 상징성은 그냥 근대 교육기관 또는 여성 교육의 신교육을 불러일으키는 기관의 어떤 상징과하고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이화인들만의 잔치가 아닌 바로 한국 여성들의 어떤 신지식인의 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김난사 애국지사가 도대체 어떤 활동 또는 아니면 어떤 행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앞서간 사람이라고 했는가 보면요.
주로 남성 독립운동가, 여성 독립운동가 이렇게 구분하면은 당신 양성평등 차원에서 좀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한번 말씀도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성 위주의 어떤 이때까지 그 역사의 스토리 이런 그 기록 이런 것들이 다 오다 보니까 여성들을 위한 여성만의 또는 여성들의 어떤 자료나 사료 수집만을 집중적으로 한 것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 자료도 많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면은 친가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나면서 의식이 변하는데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나 시댁의 영향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란사 애국지사는 두 가지 다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무역업을 종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어떤 해외 문물, 유입, 의식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깨어져 있었던 분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남편도 부인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 유학을 갔을 때 남편도 거의 다 동행해서 갑니다. 일본 유학을 갔을 때도 동행해서 가고 미국 유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 입국을 했을 때 그 서류들이나 이런 것이 바로 남편하고 동행했던 기록들이 거진다 나니까 이 부인을 이렇게 외조를 잘 해주고 또 본인도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김란사 애국지사님은 주로 성장기 부분, 성장했을 때의 영양 부분, 그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이화에 입학했던 부분, 또는 이후에 유학을 하는 과정이 일본과 미국에 유학을 가는 과정에서의 문학사를 취득했던 부분,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시 국내에 돌아가고 이화의 총교사가 되어서 이화의 전체적인 그 학교나 이런 부분을 총괄하면서 움직였던 교사로서의 역할을 했던 부분, 그리고 국내에 해외 문물을 뭔가 유입하고 또는 문화까지도 유입하려고 했던 그 욕심이 바로 해외 순회 강연까지도 같이 강행했던 부분. 1919년도 김란사 애국지사님은 돌아가십니다. 예, 왜 돌아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여운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1919년도에 서거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의문점 부분 이런 것들이 뒤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성장기는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요, 김란사 애국지사님의 사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화학당의 초기 입학생의 사진입니다. 이화학당에 입학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이 집에서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학생들을 안 보내줍니다. 우리가 얘를 먹이고 키우고 좀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서 이화가 어떤 신교육의 요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는 많은 이들이 찾아오지만 초창기는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의 밑에 보면은요, 한글로 영어하고 한글로 지금 글자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맨 왼쪽에 지배, 기지배, 그다음에 옆에는 이제 이름이 옥남이라고 적었고, 그다음에 헬렌이라고 적었고요. 맨 오른쪽에 지금 거의 잘 안 보이는 도정이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은 그 당시 홍역으로, 우리나라에 홍역이 많이 돌았었기 때문에 홍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걸리니까 남대문 밖에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메리스 그랜튼 여사가 그날 들어오는 길에 그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지게꾼에게 돈을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우리 그 유학당으로 좀 지게를 좀 져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게꾼이 이 아이가 이제 병균 이런 걸 옮을까 봐 하고 있으니까 돈을 좀 더 줍니다. 그 당시도 지금이나 뭐 다 돈은 좋아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줘서 그 지게를 짊어지고 그 아이를 유학당에 데리고 옵니다. 그 바로 옆에 보면 보구여관도 있었고 여성병원도 막 꾸려지고 있는 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게 되고요. 그 아이가 유학당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어린 소녀들의 그냥 평범한 어린 소녀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남편입니다. 혼인한 이후에 김란사 애국지사님은 더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남편의 외조가 튼튼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남편은 먼저 혼인을 했었고 그 밑에 자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인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 맞이한 둘째 부인이 바로 김난사 애국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김난사 애국지사가 나이 차이도 많고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너무 강하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김난사 애국지사님 입장에서는 남편이 뭔가 아주 박식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난사 애국지사님과 남편 같은 경우는 거의 꼭꼭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같이 함께 유학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을 많이 이끌어주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내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시점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요, 1896년도 사진입니다. 근데 왜 밑에 1895년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1895년 시점에 대한제국에서는 관비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교복 같은 걸 입었습니다. 근데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김난사 애국지사님입니다. 대단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일본에 가서 한복을 당당하게 입고 비녀를 찌르고 그렇게 해서 다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 유학생들 틈바구니 속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일본 여자 유학생이 된 거예요. 그것도 국가의 돈을 받아서 가는 최초의 유학생. 굉장히 대단한 이거 하나의 발견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이분은 굉장히 일찍 깨어져서 많이 움직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김난사 애국지사님이 일본에 유학을 가고 또 다시 한국을 오가면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특별한 인물의 강연을 듣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서재필 박사님입니다. 서재필 박사님이 그 당시에 정동 예배당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남녀를 매료시켰는데 특히 여성을 많이 매료시켰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연예인급 수준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설을 하시면서 미국의 남녀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셨는 것 같고 또는 남성과 여성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했었고 특히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었고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성 부대는 자연스럽게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 부대, 여성 부대 속에서 아마 그 김난사 애국지사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재필 박사님의 이 연설을 듣고 김난사 애국지사님은 바로 미국 유학을 고심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요. 1897년 12월에 성격이 아까 1895년에 일본 유학을 가셨죠. 그리고 1년 일본에서 계시다가 그리고 서재필 박사님의 연설을 듣고 김난사 애국지사님이 지금 추측컨대 성격이 아주 조금 급하시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그래서 바로 1897년도에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이민국 외국인 입국자 명단에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는 처음부터 김난사 애국지사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난사 애국지사님을 검색을 해보면 또 나오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하란사입니다. 그러면 김난사 애국지사님이 왜 하란사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미국의 영향입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바로 자신의 이름이나 이런 걸 표기를 하는데 미스가 아니고 미세스니까 바로 남편의 부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남편의 성을 따라서 미국은 씁니다. 그래서 란사인데 바로 하시의 성을 따서 거기에다가 입국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녔던 이런 전반적인 기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하란사로 많이 나오고요. 계속 쓰다가 국내에 들어와서도 당분간 하란사로 씁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해외에서 유학 갔다 온 여성들 사이에서는 어찌 보면 일종의 하나의 유행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인 김점동 여사 같은 경우는요. 남편의 성을 따라서 박에스더라고 더 알려져 있을 겁니다. 성이 김씨인데 박에스더라고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해외 유학을 갔다 온 분들이 그곳에서 남편 성을 따르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서도 남편 성을 따르는 그런 유행 같은 부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는 난사라는 말을 쓰다가 외국인들이 발음이 어렵다 해서 나중에 낸시라고 쓰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입국을 합니다. 미국을 입국을 해가지고 김난사 애국지사님이 간 것은 바로 웨슬리언 대학입니다. 근데 웨슬리언 대학의 이게 기숙사 사진이거든요.
남아있는 기숙사 사진인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기숙사 안에서 모네트홀에서 찍은 사진인데 뒤에 보면 태극기를 당당하게 걸고 있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도 대한민국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피력을 했고 그런 상징적인 부분을 아무 의식 없이 걸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난사 애국지사님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이곳에 가서 했던 것, 수학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먼저 워싱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워싱턴으로 들어가서 지금으로 치면은요, 어학 예비 학교 같은 그런 과정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싱턴의 하워드 대학교에서 이제 유학생들하고 같이 사진 찍었던 기록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바로 예비 학교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하시고 거기서 취득한 문학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조선 여성으로서 최초로 미국 학사 학위를 받았던 그걸 기념해서 옆에 외국인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동그라미 표시가 바로 김난사 애국지사님입니다. 해외 유학을 가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 크게 뭐 대단하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가만히 생각을 보면 이분의 스토리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부분은 일본에서 미국까지 배를 타고 또 넘어갑니다. 배를 타고 넘어가고 그 배를 타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조선인들을 만나지만 그렇게 사람들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미국을 가고 또는 거기에서 문학사 학위까지 취득하는 이 전반적인 과정들을 보면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이화학당, 국내에 들어와서는 이화학당의 교사로 활동을 합니다. 단순하게 교사로 활동했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난사 애국지사님이 해외에 계셨을 때 활동했던 이런 부분들을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생으로서 활동했던 부분들을 보면요. 해외 학생으로서 해외 선교 학생 자원봉사단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선교 학생들, 선교 봉사단을 통해서 학생들의 활동이 주는 어떤 여운 그리고 학생들의 활동이 주는 힘 이걸 좀 확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바로 꾸린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문회라고 하는 이화학당 내 동아리였습니다. 이걸 꾸려가지고 동아리 지도교수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란사가 낸시 또는 낸시로도 검색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 이름이 뭐야? 그러면 하란사로 했다가 김란사로 했다가 란사로 했다가 또 낸시로 했다가 왜 그런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전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형화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의 뭐 발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차이가 있었고 선교사들의 아무래도 한국 발음이 익숙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선에 파견된 여자 선교사 프로파일에 보면은 여자 해외 선교위원회 에서 발행했던 데 보면 바로 김난사 애국지사님의 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고 또 한켠에서는 저 기생사진 아니냐. 저 사람이 기생 출신 아니냐라고 했다가 후손분이 기생 출신 아니냐라고 했던 그 글을 썼던 분을 찾아가가지고 각서를 받아내는 그런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네, 그 후손분하고 지금 여러 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그분이 많은 할머니를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그 우픈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요 정동교회에서 제공한 것인데 1916년 세계 조선 감리 교회 여기 감리교회 이제 평신도회에 참석을 하는데 여성으로서 또 참석을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이 김난사 애국지사님 같은 경우는 좀 진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지금 맨 앞줄에 정중앙 쪽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표로 가서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냥 뒤로 물러 서 있는 여성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주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당당하게 움직였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문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문회 부분으로 한번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모바일 아티스트인 분이 그 김난사 애국지사님을 직접 그려가지고 헌정한 부분입니다.
이화학당 내에서 이 교사를 하고 인문회를 지도하고 또 상동교회 교사를 하고 했다는 부분은 이 여성으로서의 굉장히 선망이 되는 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물론 해외 유학을 다녀왔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분의 의식적인 부분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특별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1909년도에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에서 해외 유학을 갔다 왔던 이 여성들을 대표적인 세 분을 불러가지고 아주 특별하게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잔치같이 이렇게 벌립니다. 거기에 이제 박에스터, 그다음에 김난사, 그리고 윤정원 선생님이 그곳에 참석을 했는데요. 박에스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고, 그다음 의학 쪽으로 나중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김난사 애국지사님은 일본과 미국 쪽으로 유학을 가신 분이시고, 윤정원 선생님은 일본과 유럽 쪽으로 가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에서 1900년 요 언저리쯤에 이 여성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북돋아줬다는 것은 뭐냐 하면 향후의 여성 교육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들에게 하나 모범적인 사례로서 이분을 초청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세 분을 초청해가지고 하는 그 자리에 일반 많은 사람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일반 여성, 부인, 그다음에 여학생 이런 이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참석했던 인원이 1000명이었습니다. 축하를 하러 온 인원이. 그러면 그 당시에 유학 열풍이 어느 정도 심했나. 우스갯소리로 그 당시부터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이렇게 바빴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교육에 대한 열의가 이렇게 바빴나 하는 생각도 문득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분은 이화학당 부속 여교사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유관순 열사와 김난사 애국지사님의 연결고리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스승이다, 제자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관계를 맺어진 것이 바로 이문회입니다. 이 이문회는 선배하고 후배들 간의 어떤 모임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유학을 갔다 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뭔가 하나의 선례를 들으면서 자기들도 준비를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평양 같은 경우는 송죽결사대 같은 경우는 1919년도 3월 1일 날 우리 3월 달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 지역에서는 또 송죽결사대가 대표적입니다. 송결사대와 죽결사대가 같이 활동을 하는데 송결사대 선배들은 이끌고 죽결사대가 뒤에 선배들을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3.1운동 당시에 그 태극기를 그리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문회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탄탄했던 것 같습니다. 이 1900년대 초부터 이미 선 후배들 간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문회가 꾸려졌었고 그건 자연스럽게 3.1운동을 준비하는 그런 바탕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비밀결사대처럼 나왔던 것이 아닌 하나의 모임이 나중에 모임에 의식이 불어넣어져서 결사대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닌 것으로 확산이 되어지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유관순 열사가 시위를 하고 동참을 하고 3월 5일 날 남대문 만세 시위에 참여를 하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과 서울 지역의 여성들 특히 여학생들이 3.1운동에 앞장서서 나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앞서 나갔던 신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김난사 애국지사는 이화학당뿐만이 아니고 상동교회라든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런 부분을 연설을 하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이 신여성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다수에게 많이 각인되어져 있었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흘러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요. 1939년 1월 31일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당시에 서울 시내 여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하다가 수감되었었던 이들 리스트 17명 중에서 이화학당 학생들이 6명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유관순 여사 같은 경우도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밖에 못 나가게 이제 교문을 이제 걸어 잠그고 이러니까 담을 뛰어 넘어가셨잖아요. 예, 대단히 활동적이셨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원동력이 어디였을까?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보면 바로 선배들 간의 끈끈한 유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하는지 알았다 하는 부분이 그 하나의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919년도에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김난사 애국지사는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아까 앞서서 고종 황제로부터 그 여성 유학생들을 이렇게 독려를 해가 초대를 해가지고 축하라고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왕실과의 인연도 긴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난사 애국지사님은 왕실에 가서 바로 영어 선생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류를 많이 활발하게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김난사 애국지사님 같은 경우는 고종 황제의 밀서 또는 뭔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이징으로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보다도 그러면 이제 그 김난사 애국지사님은 그러면 1919년도에 왜 어떤 의문의 죽음을 당했나 보면요. 이분이 돌아가신 날은 명확치 않습니다, 사실. 후손분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정리하기로는 4월 10일로 정리를 했습니다. 1919년도 4월 10일로 정리를 해서 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이화학당에서 보고했던 이런 그 사료나 이런 걸 보면 3월 11일로 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단 이분이 베이징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분이 도착하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또 초청을 해서 만찬같이 이런 장소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남편도 동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가는 길에 길목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부인하고 이런 부분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쫓아다녔던 스파이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돌아와서는 뭔가 시름시름 앓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십니다. 결론은 특별한 그 사안이 없기 때문에 폐렴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신을 본 선교사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시신이 검게 변하고 있었다.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이 몸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독살설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당시 이제 상해, 베이징, 그리고 만주 이 일대 쪽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 3.1 운동의 그 여파나 이런 것들이 해외까지도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을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독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소식이 고스란히 뒤에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화학당 학생, 또 유관순 열사를 포함한 이화학당 학생들은 3월 1일 날 서울에서 그 시위에 만세하는데 좀 다 나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화학당은 또 휴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학생들은 다 전부 다 투옥이 되거나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도 휴교를 하니까 바로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아흔의 장터에서 또다시 만세운동을 하면서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어 오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공주 감옥에서 가볍게 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곳에 대적을 하죠. 재판장에서 의자를 딱 치면서 너희들은 나를 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괘씸죄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죄질이 아주 무겁다 해가지고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이 되어졌고 또 그런 부분이 저녁 때 밤 10시만 되면은 감옥에서 계속 만세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돌아오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하니까 유관순 열사가 아주 주요한 인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국에 흩어졌던 학생들 그리고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부분하고 김난사 애국지사님하고 어떤 연결을 가지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요. 이 스승의 충격적인 죽음 그리고 죽음의 비밀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독살설까지 나오고 또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바로 이 그 김난사 애국지사님의 아주 동경하던 이 학생들은 전부 다 독립운동의 일선에 서게 되는 하나의 자극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순국이 되면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나왔던 백허 선교사의 증언 부분입니다. 시신이 이제 검게 변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특히 이제 상해에 있는 외국인 묘지라든지 이런 데 많이 그쪽에 모셔졌습니다.
그런데 또 중국 입장에서는 상해에 있는 외국인 묘지나 이런 것들이 개발에 붐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이제 공지를 합니다. 이 후손이 있나 없나, 데려갈 사람이 있나 없나 공지를 했을 때 그 공지를 했을 때 누가 답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묘도 또는 김난사 애국지사의 묘도 다 전부 다 사라져서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김난사 애국지사님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그 진취적인 여성이기도 했지만 한국과 일본과 그다음에 미국과 그다음에 베이징까지 아울러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움직였던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보면 이 여성 주체의식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애국심 그리고 우리 여성들도 좀 배우고 일어서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많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먼저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게 또 어깨가 무거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뒤에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오고 그들이 또 어떤 또 그걸 보면서 발전을 해가는 그 위치에 서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앞서 나가는 사람은 또 하나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난사 애국지사님을 제가 만난 것은 한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한 4년 전이었습니다. 후손분하고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자료를 이제 찾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또는 아니면 여성 독립운동가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좀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하나하나 준비할 때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분의 일생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일생 자체가 조각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으면 그분에 대한 자료가 다 나와 있을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부분이 서류가 있어서 그분이 여성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역량으로 상해에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의 행적을 일생을 조각조각 퍼즐 맞추듯이 맞춰나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한 분도 김난사 애국지사님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분의 일생이 이렇게까지 대외적으로 아주 펼쳐져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었습니다. 그냥 국내에서 이화학당의 교사였고 유관순 열사를 가르쳤던 교사였다라는 정도만 알았지 해외에서 문학 박사를 받고 이렇게 다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김난사 애국지사님을 찾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후손이었습니다. 이 후손이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너무 끔찍해서 이 후손분을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3-4시간 동안 붙잡혀가지고 저는 할머니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었고 한편으로는 저만큼 저분은 절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또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한 사람과 그 뜻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합쳐지면 세상은 분명히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주었고 또 그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던 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2월 27일 날 후손이 감동했던 그 기적 같은 날이 나오게 됩니다. 김난사 애국지사님에 대해서 남겨진 유품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남긴 기록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단 행적을 찾아서 쫓아가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고 이런 사진들도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거의 조각조각 맞추다시피 지금 일생을 맞춰서 꿰매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아주 거창하게 이분의 유품이나 사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1년 동안 우리는 전시회가 서울교육박물관에서 개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후손이 이야기를 하고 모바일 아티스트인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또 김난사 애국지사님의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시를 쓰시는 분이 와서 김난사 애국지사님의 시를 낭송하고 그리고 제가 한켠에 썼던 김난사 애국지사님의 글을 그분에게 글이 담긴 책을 증정하고 헌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막식을 했었고 그리고는 1년이 지난 동안 이곳을 찾은 인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게는 몇천 명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서울교육박물관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한켠에 이게 전시가 되어져 있고 그것이 1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문했던 인원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었고요. 수학여행 왔던 학생들도 이곳을 다 거쳐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전시회를 했을 때는 하란사로 전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전시되는 과정에서 계속 김난사라는 얘기를 어필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하란사로 되어졌던 이분은 김난사라고 자신의 성을 되찾는 상황까지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된 것이고요. 외국인 분들도 많이 왔었고 학생들도 있었고, 또는 다녀가셨던 분들이 조각품을 만들어서 기증을 하기도 했고, 또는 인형을 만들어서 기증하시는 분들도 나타났고, 그러면서 하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만남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처음에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들어오기로 결정 나기 이전에 그 유길준 선생님하고 다 같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지 않았었더라면, 그곳에서 침대칸 열차에서 외국인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국내에 선교사가 파견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선교사 중에 여성 선교사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여성 선교사가 와서 제일 먼저 여성 교육기관을 만들지 않았다면, 또는 이 김난사 애국지사님이 그냥 국내에 머무르고만 있었다면, 이런 여러 가지 그 추측과 가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일들이 다 기적 같은 일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현대판 기적을 또 하나 더 꾸려지면서 포스트잇이 어마어마하게 붙었었고요. 처음보다 갈수록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나 또 아니면 자료나 이런 것들도 넘쳐나기 시작했고,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해외 분들도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의 이야기는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패에 바로 하란사에서 김난사로 국가보훈처에서 정정이 되어져서 위패 봉안식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 위패 봉안식에 가서 이제 참석을 하는데 이 후손분이 우리 그 호국 원장님 바로 옆에서 나란히 서가지고 다 앞으로 이제 가는데 얼마나 당당했던지 몰라요. 그래서 후손분의 자긍심은 이렇게 세워주는구나 하는 것을 참 느끼게 됐던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후손분이세요. 아주 막 당당하게 계시죠. 우리가 그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김난사 애국지사님에 대한 전시물을 전시한 그곳에서 저는 또 하나의 실험을 이제 합니다. 이게 포스터에 있는 그 여성의 얼굴이 김난사 애국지사님의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성독립운동 학교가 5월 2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이문회처럼 그 고등학생들, 그 학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가 꾸려져서 이문회처럼 그걸 다시 한 번 더 현대판으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꾸려질 줄은 몰랐었는데요. 5월 26일부터 서울교육박물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성독립운동 학교가 매주 토요일 날 개교가 됩니다. 오늘 김난사 애국지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여러 가지 스토리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의 행적은 우리가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뜻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어질 때 그 뜻이 온전히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우리가 또 존중하고 또 기억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국 그 선교사들의 귀중한 희생 정신,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서 여성 독립운동가로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하나의 씨앗 역할을 했던 김난사 애국지사님을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